제가 걔로 할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한국재택의료협회라는 협회에서 일하고 있는 사무총장 유창근이라고 합니다. 협회는 보통은 이제 협회를 만들어주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재택의료협회는 실제로 현장에서 방문 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사회복지사, 관련 있는 돌봄 종사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의료 쪽의 협회들은 직역별로 협회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뭐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재택의료협회는 그 안에 이 재택의료 방문진료와 관련된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회원으로 같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워딩은 1차 의료의 미래, 다학제 기반 지역 중심의 재택의료 센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목이 너무 제가 이제 그냥 여기 제가 뭐 협회에서 이렇게 인사드린다고는 하지만 저도 개인 의원에 있는 사회복지사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보통은 이제 법인에서 근무를 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대충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 법인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이야. 그리고 그 기관은 어떤 사업들을 위탁받아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를 대부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인 워딩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대부분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재택의료센터도 새로운데 1차 의료기관하고 일을 한다는 거는 그래도 여기는 이제 보건소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이제 대부분 가서 뵙는 분들은 복지 쪽에서의 요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의에 대한. 왜냐하면 복지 쪽에서는 이 의료 쪽하고 뭔가를 같이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이 어떤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고 물론 우리 대상자들이 현장에서 발생을 하면 지역에 있는 공공 의료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에 뭐 병원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병원들하고 컨소시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같이 하기는 하지만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한다기보다는 우리 대상자가 어디가 아픈데 이거는 병원에 가야 돼. 그냥 그것만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 갔다가 그분 언제 퇴원하신데 퇴원해서 다시 집에 오시면 그때부터 다시 우리가 개입해야지. 뭐 요 정도의 관계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워딩들을 제가 선택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파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뭐 다 경기도에 계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경기도가 이 북쪽과 남쪽이 굉장히 멀고 저 파주에서 오는데 아침에 2시간 걸렸거든요. 그래서 2시간을 걸려서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부분 그 보건소에서 계시는 분들을 많이 계시니까 1차 의료에 대한 정의, 우리가 생각하는 1차 의료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것들을 아마 대부분 기억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WHO나 원카에서는 사실은 이 포괄적이고 접근성이 있고 지속적이고 조정성의 기능을 갖고 있는 환자가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의료기관이죠. 보통은. 근데 이제 저희가 막 잘 생각해보면 우리 동네에도 동네 의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의원들이 정말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 밑에 있는 국민들의 경험 부분이죠. 보통 요즘은 이제 독감 예방접종이나 뭐 예방접종들 때문에 막 그 예방접종으로 많이 밀리기는 하지만 대부분 어떤 비즈니스, 사업적인 측면으로 막 발달돼 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아주 많은 문의와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는 게 위고비 얼마냐, 마흔자료 어떻게 효능이 어떠냐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고 그전에는 저희가 요즘에는 저희 병원에 그 의과대학생들이 와서 실습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물어봐요. 요즘에 너네들은 어떤 거에 관심 있니? 니네 세대들은 뭐에 관심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직도 피부라든지 돈이 되는 만약에 개업을 한다면 그런 쪽에 가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오히려 의과 학생들은 재택의료나 1차 의료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아직은 관심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의과 3학년생 정도를 대상으로 이렇게 실습도 하고 참관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가면 다시 한번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도에서 1차 의원, 1차 의료기관
뭐 그게 모든 동네에 있는 모든 동네 의원이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 지역에 그런 기능과 그런 역할을 정말 해줄 수 있는 의원이 있는가? 아마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말씀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파주에서 왔는데 물론 이제 우리 파주 보건소에서 오시기도 하셨지만 파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 특히 이제 저희는 여기 금촌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저희도 의원은 2015년 7월에 처음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동네 의원으로 내과 의원으로 개원을 했는데 보통은 의원을 개설할 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개원을 하시잖아요. 그러려면 목이 좋아야 되고, 네, 오기도 편해야 되고, 가기도 편해야 되고, 주민들도 많이 살아야 되고, 대부분은 이제 입지 조건을 따져서 들어가잖아요. 저희 의원도 그렇게 다른 의원들하고 다르지 않게 그런 입지 조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금촌이라는 곳에 저희가 위치를 했습니다. 여기 금촌에서 저희가 방문 진료를 적성 뭐 연천으로 가기도 하고 고양시로도 가기도 하고 저희는 지역의 제한은 아직 없기 때문에 초창기 할 때는 방문 진료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면과 여기 장단면, 군내면, 진동면 여기는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럼 저희 막 방문을 이런 데에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막 들어가고 그러면 이 면읍 시골은 한 15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 한 저희가 52만 정도 지금 인구가 되는데 요 도시 형태 뭐 요즘에 운정신 도시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 동에는 한 35만이 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작은 섹터 안에 엄청 많이 몰려 살고 이 넓은 지역에는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정말로 그 농촌과 도시의 전형적인 삶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라든지 삶의 모습들도 농촌과 도시의 극명한 차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방문 진료를 하기에는 녹록치 않습니다. 이런 먼 지역까지 나가기에는. 저희도 여기만 하면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좋겠지만 사실은 저희를 필요로 하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곳에만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이렇게 읍면에 뿔뿔이 흩어져서 계시는 분들 중에 재택의료가 필요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뭐 다른 것들보다 저희는 방문 진료를 2019년도에 제가 이제 아까 저희 의원은 2015년도에 개원을 했다고 했는데 저희 의원이 5년째 되는 해에 제가 이제 의원에 들어가면서 동네 내과 의원의 사회복지사를 뽑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신지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이게 보통은 동네 의원에서 간호사도 월급주의가 아까워서 간호조무사를 뽑으려고 하고 이런 실태잖아요. 근데 사회복지사를 뽑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동네 의원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동네 내과에서 일하게 된 최초의 사회복지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갔는데 이제 저희 원장님이 너 그래도 제가 이제 장애인복지관에도 좀 있고 그랬었어서 장애인복지관에 있었으니까 장애인 쪽의 사업을 한번 우리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때 2018년도에 그 장애인 건강진흥에 관한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방문이 가능하다라는 한 줄에 이렇게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됐다. 기존에 어차피 내가 뭐 장애가 있더라도 중증 장애가 있더라도 필요한 뭐 의료 서비스가 있으면 내가 가서 그런 서비스들을 충분히 받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생각했던 거는 와상 장애인이거나 이 거동이 좀 어려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분들은 사실은 그러면 되게 회색 지역에 놓여 있구나.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지역에 있는 장애인 단체라든지 기관들, 특히 활동지원사를 파견하는 기관들, 대부분은 활동지원사들을 파견하는 곳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 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상장애인분들을 저희가 초기에 만나게 됐었고 와상장애인분들 중에서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로 인해서 아예 거동이 안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평생 동안 의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런 환자들도 있었고
뭐 이제 위루관이나 이런 것들 카테터들을 교체하러 뭐 한 달에 몇 번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사설 응급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막 다니시는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저희도 다 젊으시지만 저희가 병원에 가면 제일 힘든 게 딱 들어가자마자 그 접수를 하고 그 모니터들, 현란한 모니터들을 보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거를 찾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 적어주잖아요. 빨간 선 따라가세요. 초록색 선 따라가세요. 이 선 따라가서 거기 가서 뭐 놓으세요. 뭐 친절하게 말도 안 해주고 잘. 근데 이 활동 그 장애인 분들을 이제 모시고 가는 보호자나 활동 지원사 분들은 생각보다 또 연세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 실제 갔다 오면 환자 당사자도 너무 지치고 같이 가는 보호자들도 너무 지치는 거예요. 시간도 시간대로 들고 또 돈은 돈대로 들고 뭐 응급사항은 아니니까 119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장애인 그런 이제 와상장애인 분들을 방문 진료를 시작하니까 이분 너무 좋으신 거예요. 저희가 집에서 위로관도 교체해주고 이런 카테터들도 다 교체해주고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도와드리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결국은 본인들이 그렇게 시간과 경제적인 이런 것들을 소비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구나. 물론 어떤 치료가 필요한 병들이 생겼을 때는 저희도 병원으로 전원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런 방문 진료라는 걸 처음 시작하게 됐고요. 재택의료 센터라는 단어를 저희가 처음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재택의료 센터를 그 외래 의원이 있는 같은 건물의 5층에 이제 만들게 되는데 어떻게 만들게 되냐면 제가 2019년도에 여기를 들어가서 장애인 건강 주치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한 거예요. 2020년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문제냐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 중에 그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한 분이라도 코로나가 걸리면 코트 격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 임종도 못 보고 보낼 수도 있겠네.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쪽을 어떻게 검색해서 저희 의원을 찾아내고 연락이 오는 게 혹시 그 의원에서 저희 어머님 요양원에 계신데 뭐 이러이러한 상태시다. 근데 퇴원하시면 집에서 볼 수 있게 해줄 수가 있느냐. 그러면 저희 원장님하고 저희가 상의해서 오케이.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집에서 돌봐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다 방문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갑자기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장애인에서 비장애인 어르신들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급진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게 앞으로 결국은 우리한테 일어날 일이구나. 물론 그 코로나라는 특정한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슈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이제 초반에 우리 선임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인구들이 우리가 다 겪게 될 일들이고 제가 여기 오자마자 아주 오늘 되게 기분 좋은 이렇게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왔는데 자꾸 우리 담당자분이 여기 앞에 자리에 앉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소속에 어디에서 왔냐고 자꾸 물어보셔갖고 제가 오늘 강의를 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본인은 굉장히 연세가 있으신 분이 올 줄 알았는데 좀 생각보다 젊은 분이 와서 못 알아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문제가 우리들 얘기인 거잖아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재택의료센터를 작년에 얘기할 때만 해도 2027년까지 전국에 230개소를 만들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시군구에 하나씩은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올해 초가 작년 말 올해 초 넘어오면서 워딩이 바뀐 게 2030년까지 650개소 만들겠다. 그리고 엊그저께 1차 의료 방문 진료 기관들 공모 또 시작했죠. 그리고 11월 초에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들을 또 추가 모집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2022년 2월에 어떤 한 공간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만 전문적으로 우리가 조금 해볼 수 있는 뭔가 팀을 좀 조직해보자. 이러면서 저희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30일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라는
시범 사업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장기 요양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재택의료 관리를 하는 건강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이제 그때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면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과 제가 하는 얘기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이 사업의 운영 규정과 지침이 딱 명확하게 있는 얘기들을 할 거고요. 저는 그거랑 상관없는 모든 사항들을 아우르는 재택의료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중복되기는 하지만 조금 그 차이가 있어서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그 동네 의원인데 좀 직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의사 한 분이 이제 전공의로 다시 복귀를 하는 바람에 의사분은 4분이 되셨고, 현재 저희는 직원이 의원에 한 40명쯤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초기에 뭐 의사 1명 있고 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한두 명 있는 그런 의원에서는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그런 의원이었어요. 제가 2019년도에 갔을 때는 정말 그냥 동네 의원, 그런 의원이었는데, 그 이후에 재택의료랑 방문진료를 시작하면서부터 인원들이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하고, 동네 의원인데 저희가 RM만 16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일반 의원들은 되게 이해할 수 없는 인력 구조의 형태를 좀 갖고 있고, 저희가 생각한 건 이게 지역에 동네 의원이라고 해서 꼭 작을 필요는 없겠다. 동네 의원도 적절한 규모의 갖추고 1차 의료에 좀 집중해서 1차 의료를 조금 더 완성시키는 모형이 좀 필요하겠다. 우리가 2차 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올라가는 것들도 좋지만 상급 병원들은 어느 정도 또 지역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제대로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이제 그런 조직들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들 이제 뭐 사업명들인데 이제 저희들이 그냥 저희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사업들도 있고 뭐 이래서 페이지가 2장 지나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방문 진료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그 강의하면서는 항상 키워드 몇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방문 진료를 바탕으로 돌보는 의료의 시작이라는 장표고요. 이 장표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돌보는 의료라는 단어입니다. 이 키워드고요.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그다음에 1차 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여기 이제 한의도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건강 주치 사업, 이렇게 3가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그리고 기타 컨소시엄 사업은 저희 지자체와 저희 의원들이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자체에 있는 그 이제 복지기관들하고 저희가 또 이렇게 협업해서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조금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재택의료 센터는 전국에 195개가 있는데 제가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거는 사실 이 부분입니다. 왜 제가 걱정이 되냐면 숫자로는 많아 보이잖아요. 195개가. 실제로 한 달에 한 건도 청구하지 않는 재택의료 센터들도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고 한 15% 이 정도의. 그리고 전국의 전체로 재택의료 센터 대상자를 쭉 끌고 가는 상위 20% 기관이 사실은 전국의 실적을 다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럼 중간 정도 선에 있는 이 재택의료 센터들은 아직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인재 경험을 해보기 시작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주 선도적이고 선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나도 야 우리 지자체에는 그러면 재택의료 센터가 어디야? 거기랑 딱 얘기를 하시면 좀 이렇게 답답하다. 우리가 분명 듣고 오기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듣고 왔는데 실제로 우리 지자체는 아직 그런 의원과 그런 기관을 만나려면 어렵겠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의원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의원들을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아마 그 고민들도 같이 가져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기타 컨소시엄 사업을 사실은 좀 넣어놓은 이유는요,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항상 동네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막 이런 얘기 하면 누군가는 야, 그 정도면 동네 의원이라고 부르기가 어렵다. 그걸 어떻게 동네 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동네 의원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법인이 아니고 이게 진짜 개인 의원이잖아요. 개인 사업자를 낸 개인 의원이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어떤 사업들을 할 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보조금이나 어떤 위탁 사업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행정체계에서 조금 더 저는 뭔가가 변화가 돼야 될 필요성이 좀 있겠다. 특히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곳들은 1차 의료 방문진료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은 의사가 나 저 사업 참여하고 싶습니다. 공모사업 써서 내면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장애인 건강주치 사업은 내가 의원이 없어도 돼요. 그냥 내가 의사 면허증만 있는데 저 장애인 건강 주치 되고 싶어요. 그럼 의원이 없어도 활성화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의지가 있으면. 근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참여하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지자체에다가 신청을 넣어서 지자체가 복지부로 신청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검증을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되고, 이 의원이 품평이 어떤지, 지역에서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참여를 하는지, 이런 고민들도 있고요. 이 의원은 굉장히 소문이 안 좋게 난 의원인데, 이거를 해달라고 막 이렇게 지자체에 와서 두드리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막아버리면 약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또 올리거든요. 그러면 올리면 복지부랑 이제 심평원이랑 얘네들이 이제 평가를 하면서 거기서도 사실은 품평을 합니다. 품평을 하면서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그 전에 혹시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최소의 기준을 그래도 넘겼다고 판단이 들면 복지부에서 그때 지정을 해줘야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동네 1차 의원이 덜하 하더라도 이 재택의료센터하고 재택의료센터로 지정이 된 곳이라면 지자체에서 조금 더 행정 요건 안에 이 재택의료센터에 대한 부분은, 왜냐하면 잘못 운영하면 지정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나 공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저는 함께 갈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다른 사업들은 보건복지부 사업이니까 그대로 있고, 교육지원청하고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중증장애에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저희 파주에는 자운학교, 그다음에 고양시에 있는 홀트학교, 이런 학교들에 중증장애인 아이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있는데, 학교마다 보건선생님은 다 있죠. 보건선생님은 있는데 학교에 오는 아이들 중에 최중증 학생들이 있어요. 막 석션도 해줘야 되고 도뇨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계속 그 산소포화도 떨어지는 아이들도 막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학생들은 보건선생님이 봐주기 어려운 거예요. 보건선생님은 학교 전체의 보건과 위생과 이런 교육과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룬다면, 이제 이 최중증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그러면 어떤 시스템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 의원에서는 저희 간호사를 4명을 학교에 파견을 합니다. 이 장애인 학교에.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시간에 맞춰서 같이 가서 그 시간부터 계속 같이 있으면서 필요할 때 피딩을 해준다든지 석션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정기적으로 저희 의사 선생님이 그 아이들은 중점적으로 가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파주에서 하고 있는 희망 플러스 돌봄 사업. 그리고 이게 이제 파주형 돌봄 통합 돌봄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두드름데이라고 해서 갑자기 발생하는 되게 위험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많지는 않으시지만, 가보시면 저희가 갔을 때 의뢰가 들어와서 가보면 이분은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되겠는데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가 전혀 없거나 보호체계가 없는 분들, 전 그 읍면동마다 전수조사에서 명단이 올라오면 저희가 찾아가서 상태 확인해서 병원으로 보낸다던가, 아니면 저희가 정기관리를 한다던가 이런 형태로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성질환 취약계층 노인분들 중에서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이분들 저희가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파송송 마동탕 정신건강 협진 사업은 저희 지역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에 조현병을 갖고 계신 어떤 남성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의 남동생이 이제 그분을 모시고 사는, 형을 모시고 사는 남동생이 저희 의원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의원에서 혹시
그 집에 와서 진료를 의사 선생님이 해주는 게 맞느냐? 맞다. 약도 처방해 줄 수 있느냐? 해줄 수 있다. 우리 형은 정신병이 있다. 정신병이 있으면 내과인데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동생이 이제 부탁하는 거야. 계속 저희한테. 우리 형은 중학교 2학년 때 정신병원에 갔었다. 정신병원에 가서 폐쇄병동에 한 달 동안 입원을 했었는데 태어나고 나서 그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서 그 뒤로 집 밖을 한 발자국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집 방문을 열면 막 이상 행동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은 그 정신병원에서 약을 가족들이 가서 정기적으로 루틴으로 타오신 거예요. 똑같은 약을 리피트 해오면서.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 갔으니까 15살, 뭐 16살 이렇잖아요. 근데 이분이 저희가 만났을 때 55세였어요. 자, 30년 동안 이분은 누군지도 모르는 의사에게, 의사 입장에서는 누군지도 모르는 환자한테 가족들이 오면 똑같은 약만 리피트 해주는 거예요. 중학교 때 받았던 약을 55세가 됐는데도 받고 계신 거죠. 저희가 갔어요. 일단 저희가 갔는데 그러니까 동생은 내과 의사라도 상관없다. 그 약만 처방해주면 어차피 그 의사들도 우리 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똑같은 약 처방만 해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는 그쪽 병원에서는 이제는 가족한테 못 처방해준다. 환자를 데려와라. 이 정신건강증진법 막 이렇게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면서 그 병원에서도 이제 환자를 못 보면 우리 약 못 줍니다. 환자 얼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지금 큰일이 난 거죠. 이 형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가서 그렇게 해올 수밖에 없었던 건데 병원에서 이제 약을 안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이분을 보다가 어느 날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제 그 센터장님하고 이렇게 회식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회식하다가 저희 원장님이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대부분 센터장님 여기 이제 보건소 오신 분들 많으니까 대부분 보건소 소속이잖아요. 대부분 이제 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들이 겸임으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도 동국대학교에 있는 그 윤탁 교수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윤탁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희도 그 조현병 환자분이 계신데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이거 약 이렇게 계속 주는 게 맞아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도 되게 특이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이제 얘기하는 게 잘 됐다. 그러면 나갈 때 나도 한번 쫓아가 보겠다. 그 동국대학교 의사 선생님이. 저희랑 이제 같이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사회복지사들이 옆에 이제 같이 있었고 그날 그래도 다행히 거기에 이제 변호사도 한 분이 같이 또 저희가 회식하는데 같이 있었어서 그 변호사는 그럼 나는 법적으로 이게 문제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가 됐고 사회복지사들은 그 옆에서 잘하는 게 뭐예요? 이거 사업으로 만들면 되게 좋겠는데 사업으로 만들자. 사업으로 만들어서 이분을 포함해서 이 지역에 있는 그 조현병이라든지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 약 관리가 안 된다든지 증상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의 목록들을 저희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병원에서 한번 갔다 오면 센터에서 관리하고 이러면서 그 윤탁 교수님하고는 정기적으로 매달 2번씩 협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10명에서 15명씩을 저희가 협진을 하는데 이 사업의 가장 좋은 점은 퇴록을 합니다. 환자분들이. 네, 증상이 좋아지면 퇴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는 이제 초고령사에 있다가 얘기할 때는 퇴록이면 병원 입원하시거나 돌아가시는 것밖에 퇴록이 거의 없으시거든요. 근데 이 사업은 유일하게 중간에 퇴록을 하세요. 증상이 좋아지시고 그러시면서 제가 병원으로 갈게요.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저 조금 입원 치료를 받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저희는 보면서 이거 되게 드라마틱한 변화다. 저희가 이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하고 같이 저희는 이제 내과 원장님이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아주 그렇게 전문적으로 아시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 같이 나와서 이 약과 이 약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고 이 약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같이 상담해 주시고 이러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다. 하지만 저희가 이거 그럼 너무 좋은 실적인데 이거 전국 사업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아마 전국에 있는 그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 그리고 내가 나갔다는 소리를 아마 들으면 나를 욕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괜히 그런 일을 그런 사례를 만들어서, 네. 그리고 똑똑 에이징 사업이라고 해서 그 저희, 이제 임대아파트 복지관 아시죠? 임대아파트에 속해 있는 복지관이 저희도 있는데
그 요즘에 지어지는 임대 아파트들은 그 초고령 대상으로 고령주택, 고령친화주택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저희도 10개 동에 1, 2층에 200세대가 초고령 주택으로 되어 있는 곳에 복지관이 있어요. 1층하고 2층에 75세 이상의 어르신들만 쭉 살고 계신데 이분들의 건강관리를 사전에 예방적으로 미리 관리해보자. 건강군을 나눠서 1군, 2군, 3군, 4군 나눠서 1군은 아주 건강하게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고 건강하게 내가 복지관도 오가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분들. 2군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어떤 약을 타러 다니시는 분들.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 3군은 이제 요양등급 뭐 3, 4등급 정도가 나올 정도, 그리고 뭐 치매가 살짝 있으시거나 누군가의 보호와 도움이 조금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4군은 요양등급 1, 2등급 정도 아니면 병원이나 시설에서 아예 입원을 해서 관리를 받아야 되는 정도. 이런 수준으로 저희가 나누고 이 가구들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이분들 건강 관리를 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 뭐 법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이지만 저희가 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는 이제 그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택의료센터에 처음에 어떻게 그러면 연락을 해서 어떻게 들어오느냐.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조금만 제일 큰 거네요. 보통은 제가 장기요양센터들한테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기 시작한 수준일 때부터 많이 연락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맞춤형 돌봄 생활지원사들을 파견하고 있는 기관들이 요즘엔 지자체마다 다 있잖아요. 제가 이게 좀 고민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보통 이렇게 해서 보호자나 뭐 요양센터의 뭐 요양보호사나 센터장들이 저희 재택의료센터로 전화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접수를 무조건 사회복지사가 받습니다. 왜냐하면 전화통화를 하면서 얻어질 수 있는 그냥 인적정보 이런 거 말고도요, 얻어질 수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누가 전화를 했는지, 어떤 보호체계를 갖고 있는지, 누가 경제적인 우선권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렇게 접수를 받고 나면 의료진이 집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지금 어르신이 엊그제 돌아가셨어요. 월요일에. 예, 그래서 아침에 아버님이 이렇게 울면서 찾아오셨더라고요. 병원에.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아침에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네. 이거는 이제 저 뒤에 보면 아들도 저희가 장애인 분이셨어 갖고 저희가 관리했던 분이신데 이분도 또 돌아가셨어요. 어느 전에. 그래서 이 집에 LH 그 임대주택으로 아들 명의로 되어서 이제 부모님도 들어와서 살았던 건데 아들이 사망하고 나니까 집에서 이제 LH에서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은 보통 그런 거죠. 의사한테 나 어디가 불편해, 어디가 아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혀 다른 욕구. 네.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와상으로 누워 계신 저희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역의 그 NGO 단체들이나 이런 단체들하고 협업하면서 밑반찬을 갖다 드리기도 하고, 저희가 방문 진료하면서 혹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으면 사회복지사들이 대신 듣기도 하고, 다른 복지적 욕구들이 있는지 찾아가서 확인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는 병원에 사회복지사가 3명 있습니다. 3명 있어서, 저 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방문하고, 또 이렇게 간호사가 죄송합니다. 플레이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 것 같은데, 이제 간호사가 단독 방문을 하게 되면
이게 제가 조금 그 영상들이 이제 이 뒤에는 제가 이렇게 말 많이 하는 시간이 아니라 계속 이제 영상들만 막 줄줄줄줄 나올 거거든요. 근데 영상들이 있다 보니까 파일이 조금 용량이 커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안 끊고 그냥 쭉 그냥 갈게요. 네. 그래도 한 번만 더 끊어볼까요? 네, 잘 되네요. 이렇게 간호사들이 단독 방문하는 장면이고요. 근데 뭐 보건소에서는 방문보건팀이 있으니까 워낙 뭐 이런 경험들은 충분히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간호사가 가면 방문보건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저희도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는 가정전문 간호사도 저희 병원에 3분이 계시고 그냥 RN 간호사, 방문간호 하시는 간호사들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은 방문간호사 선생님들도 저희하고 시작한 지 한 4, 5년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정전문 간호사가 하는 프로시저들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결국은 노인 돌봄에 특화되다 보니까 간호사들도 스스로 자꾸 그 역량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는 뭐 임종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모든 간호사들이 다 수료를 하고, 네. 저 어르신이 원래 퇴원하실 때는 그냥 와상으로 그냥 인지가 아예 없는 상태로 퇴원하셨는데,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방문하는 사람이 누군지, 어디에서 왔는지 이 정도는 좀 인지하시고, 최근에는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휠체어를 타고 외부 활동도 어느 정도 가능해지시는. 네. 그럼 재택의료의 역할이 어떤 것들이냐? 계속 얘기하면서 비슷비슷한 얘기였지만, 첫 번째,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을 정기적으로 관리해서 다른 증상으로 사실은 이완되거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쇠의 속도를 늦추는 것에 저희는 큰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쇠를 보통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75세에서 80세 정도에 한 번 정도 쓰러지시거든요. 물론 더 건강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때 쓰러지시면 뭐 뇌경색이시던 아니면 고관절이시던 뭔가 이제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한번 쓰러지시고 나오면 병원에 갔다 와서 빨리 회복을 하시고 재활을 하시고 이러면 참 좋은데, 일단 그 과정도 어렵고, 그리고 그걸 예방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는 그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정기적으로 무조건 방문해서, 의사는 검사 결과 수치를 보면서, 저희 이제 뭐 가서 다 방문해서 샘플들도 다 채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들을 보여드리면서 똑같이 저희가 진료할 때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래서 음식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잘 드셔라. 근데 집에 가면은 조금 더 다른 게 있습니다. 보통은 그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들한테는 저희가 얘기할 때 어디가 약 타러 오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들어오시면은 어떻게 그 약 드시고 좀 나아지셨어요? 아니면 검사한 피 검사 결과 보면서 지난달하고 수치가 크게 변동 없는데 지금 약으로 유지해 볼까요? 아니면 조금 더 수치가 나빠지면 약을 조금 더 조절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집으로 찾아가게 되면 이분이 뭐를 드시고 있는지가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사를 주로 드시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건강보조식품을 어떤 걸 드시고 계시는지, 오래된 약들은 없는지. 이상하게 저희가 처방해서 드리는 약은 그렇게 잘 안 드시는데, 이 뭐 콘드로이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드세요. 이 홈쇼핑에서 파는 거는 굉장히 신앙과도 같은 그 신뢰감을 가지고 많이 드십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뭐 CKD 그 신장질환 환자나 이런 분들 중에서는 그런 거 드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당뇨가 잘 안 잡히시는 분들 같은데, 어르신들이 이제 입이 마르니까 자꾸
뭘 먹잖아요. 사탕을 먹잖아요. 입이 마르니까.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그런 걸 먹으면 절대 안 되는데 왜 사탕을 드시고 계시지? 근데 자녀들은 이제 1년에 명절 때 가끔 오기도 하고 자주 안 오니까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 사다 드려야지. 야, 우리 어머니 보니까 맨날 사탕을 그렇게 좋아해. 집에 가면 정말 네 그런 것들이 쫙 놓여 있어요. 우리가 절대 이런 거 드시면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어르신도 서운하고 그 자녀들도 서운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자녀들도 이해시키고 이 당사자분들한테도 이해시키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다음에 어르신들 꼭 그 믹스 커피 엄청 많이 드시잖아요. 일단 아침 식사를 하면 바로 믹스 커피를 한 잔을 타드시는 게 아니라 한 두세 포를 이렇게 넣어갖고서 아주 진하게 한 그릇을 딱 이렇게 드시거든요. 절대 안 드신다. 일단 한 포로 줄여보자.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 집에 갔을 때 결국은 만성질환은 약으로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 생활 습관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들을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저희가 요즘에 한창 주장하고 있는 하스피털 애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형태가 아니라 집안에 입원해 있는 형태를 좀 만들어 보자. 베드를 많이 늘려서, 병상을 많이 늘려서 입원을 권유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꼭 병원이 아닌 곳에서 있어도 되는 상황, 그런 수준의 환자분들이라면 집에서도 입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자. 그 집에서 입원하기 위해서는 대신에 이제 뭐 그 질환군들이 몇 개 있어요.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질환들. 그래서 그런 질환과 그다음에 이제 보조 시스템으로 이제 원격으로 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혈압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비들도 좀 필요하고 그런데 이분도 그런 거예요. 대학교 2학년 때 MT 간 거예요. 옛날에 대성리로. 그 가평에 우리 옛날에 많이 갔잖아요. 대성리에 이제 선후배들하고 같이 이렇게 MT를 갔다가 이제 술을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마시고 선배들이 이제 저기 후배들 이제 원상 폭격 시킨 거죠. 대가리 박아.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면 큰일 나고 요즘에 MT도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하반신이 마비가 온 거예요. 대학교 2학년 때. 그 이후로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고 평생을 어머님이 돌보십니다. 이분의 어머니. 다행히도 이분은 아버님이 가구 사업을 하고 계셔서 집이 아주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은 분이시니까 어머님이 정말 전인적으로 관리가 가능했는데 어머님이 2년 전에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나가 또 와서 이렇게 돌봐주고 계세요. 근데 요즘에 상태가 안 좋아서 자꾸 응급실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시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집에서 입원하고 어떤 관리들을 최대한 하면서 이분 본인 이게 그 마우스에 코에다가 센서를 이렇게 부착하면 저 모니터 이렇게 움직이면은 마우스로 저 컴퓨터 모니터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카톡으로 저랑도 주고받고, 왜냐면 인지 상태랑 이런 거 너무 좋으세요. 사실은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똑똑하신 분이셔갖고,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집에서 있으니까 이분 또 이렇게 오디오 매니아예요. 그래서 가보면 엄청 막 몇 천만 원짜리 스피커와 막 이런 그런 것들이 막 있어요. 저희가 가면 이분 근데 이렇게 누워 계셔도 와인도 드시고 회도 드시고 그러세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면 선생님 저기 이제 연말도 됐는데 거기 와인병 하나 이렇게 챙겨놨으니까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집에 있음으로 인해서 병원에 있을 때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집에 입원하면서 내가 우리가 존엄한 죽음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품격 있는 삶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누워 있거나 내가 정말 돈이 많아서 VIP실에 혼자 있더라도 이런 내가 집에 있는 편안함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회도 사다 주면 회도 먹고 와인도 한 잔씩 하고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이런 것들을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재택의료센터의 마지막 기능입니다. 생애 말기에 계신 터미널 환자분들, 임종기에 계신 분들이 본인의 생애 말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나는 병원에서 죽는 게 편해. 우리 가족들도 그래야 편할 거고 그게 좋아.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난 죽어도 요양병원은 안 가. 난 그냥 집에 있을 거야. 요양병원 가면 다 죽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요양병원 가면 다 죽는다 그러죠. 근데 제가 그 MBTI에서 되게 극T거든요. 극T. 그래서 제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요양병원을 가는 거지 요양병원에 가서 죽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속으로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집에서 오랫동안 누워 계셔서 이제 임종기에 다다르신 분인데 이분이 그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니셨던 분이에요. 근데 여기도 아마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종교가 있는데 설사 나의 환경과 상황이 그렇더라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뭔가 죄스러움과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했다라는 뭔가 찝찝함이 이렇게 있잖아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호스피스나 이런 데서는 영적 돌봄이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이분도 이제 저희가 막 가고 있는데 저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목사님이 기도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본인의 소원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목사님한테 우리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시는데 목사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우리의 일이다. 우리 가서 해주겠다. 그래서 가서 같이 예배도 따님하고 예배도 같이 드려드리고 기도도 해주시고 찬송가도 부르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목사님 우리 사진 한번 같이 찍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어르신이 요청해서 찍게 된 사진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만성질환 관리와 그래서 그 노쇠를 늦추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하스피털 애톰, 그래도 품위 있는 삶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임종할 때 어떤 모양으로 임종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고, 저희는 만성질환 코디네이터 영양사도 있는 의원입니다. 저희가 의원에 영양사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병원 식당에서 밥 해주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꼭 만성질환 코디네이터라는 단어를 앞에 붙여달라, 본인이 하는 역할을.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 병원에 외래에 내원하는 그 만성질환 환자들 한 4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문 진료를 하는데 진료를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그냥 약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분,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그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집으로 영양사가 찾아가서 평가들을 하고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은 당뇨를 진단 받으시고 이제 보통 원장님들이 그러잖아요. 공복일 때 한번 재시고 식후 2시간에 한번 재셔서 보내주셔라. 아니면 어디다 적어 놓으셔라. 그럼 우리가 보고선 해주겠다. 근데 어르신이 혈당 체크를 이렇게 하니까 혈당이 너무 높게 나오는 거예요. 특히 식사를 하고 나면 혈당 스파이크가 쫙쫙 올라가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세요.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냐면 그래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어. 하루에 3끼를 아예 안 드셔요. 아무것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 2주 만에 갑자기 못 걸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영양사가 가서 혈당 스파이크가 오지 않는 조리 방식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채수를 활용해서 음식을 맛있게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분의 냉장고를 항상 보면서 이분 냉장고에서 구할 수 있는 식재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음식들을 교육해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 첫 번째 좀 전에 화면은 그래서 만성질환 관리들을 하는 일들 중에 한 가지. 그 다음에 이분은 누구시냐? 아까 그 두 번째 침대에 누워 계시던 분, 그분이세요. 이분은 구족화가로 등단하신 분이십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거의 이분도 55세, 60세가 다 돼가고 계신데, 대학교 2학년 때 한 23, 4살 때 장애를 입고 나서 그 이후에 한 30년 동안의 기간이 있잖아요. 이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셨다면 계속 보통은 아까 그런 상태면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일어났거나 우리 지역에 있는 대상자 중에 그런 사람을 발견을 하면 이분은 입원해야 되겠다. 요양병원에 가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이 1호 그림들 막 이런 거 엄청 큰 그림 있잖아요. 지금 이 슬라이드만한 그림들을 막 그리세요.
네, 그래서 있고 저희도 병원에 또 그림을 한 점 기증해 주셔서 저희 병원에도 네,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품격 있는 삶. 나의 기능이 아주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조금 낮을 수는 있지만 그 낮은 기능을 갖고 그래도 내가 인간으로서 주체성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품격에 대해서. 이분은 르게릭을 갖게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신데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던 분이었는데 르게릭으로 인해서 이제 말씀도 잘 못하시게 되고 이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그전에는 말로도 되게 굉장히 똑똑하시고 뭐 이런 분이신데 의사 표현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해서 가족들이 이 안구 마우스로 글자를 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입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저희 원장님들이 갔는데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다. 왜냐? 이런 솔루션을 판매하는 쿠팡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판매하는 건 많거든요. 설치를 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배송은 와요. 구매를 하면. 비싸게. 배송은 오는데 설치를 아무도 안 해주는데 사실 가족들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는 이런 것들을 세팅해 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의료진들이 방문한 이후에 돌아와서 과장님 그 집에 그런 것들을 가족들이 하고 싶어서 해놨는데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다. 한번 가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찾아보죠. 근데 제가 그래도 조금 이런 거에 이렇게 좀 할 줄 알아서 가서 세팅해 드리고 어르신한테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날 첫날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이 르게릭이 있다 보니까 저 빨간색 줄 동그라미가 한 곳에서 한 바퀴가 다 돌아가야지 한자 한자 쳐지는 건데 이 눈을 한 지점에 오랫동안 못 두시는 거예요. 계속 이게. 근데 이것들을 이제 훈련을 하셔서 어느 날 저희 원장님이 방문 진료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써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러시면서 제가 말했던 품격 있는 품위 있는 삶.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또 재활. 그러면 와상 상태로 퇴원하신 집에 부모님이 계셔. 낙상을 하시고 고관절이 부러지셨거나 아니면 제가 그 자료집하고 순서를 조금은 바꿨습니다. 네, 그 내용은 다 있습니다. 자료집 안에. 그러면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건강하던 어르신이 낙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관절 수술을 하시고 요즘에 고관절 수술을 하면 입원을 이틀밖에 안 시키는 거 아시죠? 예전에는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입원시키거나 2달 정도는 입원을 시켜서 입원해 있는 동안에 재활도 시키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수술병원에서 딱 이틀이면 퇴원하시라고. 나중에 재활 계획이나 그런 건 그 본인들 가족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재활병원으로 가시든지 요즘은 요양병원들 중에 재활요양병원들 있잖아요. 그걸로 가셔라. 아니 우리 병원에 오셔도 되는데 그러면은 뭐 일주일에 2번씩 오셔라. 근데 이게 사실 가능한가요? 이게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1-2번씩은 재활을 받으러 병원으로 와야 되는데 병원에 오는 길부터 이제 험난하죠. 이분이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누군가는 모셔와야 되고 응급 상황은 아니니까 자차나 아니면은 택시나 뭐 이런 것들을 타고선 와야 되죠. 와서 1시간 딱 받아요. 1시간 재활 받고 다시 돌아갔다가 2-3일 있다가 또 와서 그걸 받고 또 돌아가고. 그러면 어르신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처음에는 뭐 자녀들한테도 좀 도와달라 그러고 누구한테도 도와달라고 배우자한테도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1-2달 정도 지나면 이제 본인이 이렇게 워커레도 짚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거든. 나 안 가도 돼. 부담되고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실질적인 환경적인 부담도 있고 나 안 갈 거야. 나 그냥 집에서 내가 그냥 조금씩 움직이면서 운동할게. 그러면서 집에 있게 되죠. 재활을 충분히 하지 못한 상황에서 집에서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혼자서 운동을 하더라도 사실 전문가의 개입 없이 혼자 운동하는 것이 효과가 많이 있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내가 원래 활동을 잘 하시던 어르신이었는데 활동을 적게 하니까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니까 그냥 아침 한 끼 먹으면 저녁 돼서 한 끼 먹고 먹는 것도 자꾸 줄어들고 그러니까 근육이 자꾸 빠지니까
더 움직이는 게 어려워지고 사실 이 악순환이 계속되거든요. 그러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정말 아유 나는 이제 못 일어나겠다. 요양 등급 받아서 요양보호사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있다가 등급이 점점 높아지면서 앉아 있다가 와상됐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제가 만나본 어르신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그게 늙었으니까 그렇지 뭐. 나 죽을 때가 됐으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이 어르신들의 모두 다 앞으로의 예측을 어떻게 하냐면 곧 1, 2년 후에 난 죽을 거야가 예측입니다. 가족들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이미 이분들한테 재활이나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아예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못하세요. 아예. 완전히 그쪽은 이제 사라진 걸로 포기한 상태로 그렇게 계십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작업치료사도 2명 있거든요. 방문 작업 치료하는. 이분 와상 상태로 완전히 누워서 근육도 없는 상태로 퇴원하신 환자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가면서 아까 전에 그런 운동들,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들 천천히 가서 제자리 서기 하는 연습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침대에서 혼자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고 저희는 보통 이제 작업치료사들을 예수라고 부릅니다. 네. 일어나라! 이러면 다 일어날 수 있는, 네. 아까 처음에 봤을 때보다 굉장히 좋아지셨죠. 굉장히 좋아지시고, 원래 제가 막 넘기면서 해야 되는데, 또 넘기면 멈출까봐 지금 그냥 조금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워커를 짚고, 앉았다 일어나는 걸 이제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이제 저 워커를, 갖고선 실내 보행을 하는 연습을 이제 합니다. 아까 누워있을 때 상황에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나는 그냥 이렇게 누워있다 죽는 것이 나한테 닥친 당연한 노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이분도 90세가 다 되신 어르신이거든요. 아, 나이가 90인데 정상이지. 이렇게 누워있다가 돌아가시는 게 사망하시는 것이. 대부분 가족들이나 당사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가 가는 것보다 사실 방문재활을 받는 것들을 훨씬 더 만족도가 좋으세요. 저희 환자분들 중에 야 의사가 1년 와도 맨날 똑같더니 작업치료사가 2달 오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다고 막 이제 농담 삼아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실내 보행 하시죠. 마지막 장면은 이제 실외에 나가서 실외 보행하는 것까지 나오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방문재활 시스템이 광주광역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비용과 이걸 들여서 그 광주 다음에 방문재활 그 한 의원에서 13명인가 물리치료사하고 작업치료사하고 파트타임으로 구인해서 이렇게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이 효과성들은 굉장히 많이 검증이 됐고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제도 안에 정착을 시키는지가 더 숙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건 아니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재활치료를 병원으로 받으러 가면 병원에는 전문 장비와 막 이렇게 잘 돼 있잖아요. 거기 와서 운동 열심히 하고 보내잖아요. 집이라는 환경하고 병원이라는 환경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집에 가서 그것들을 당장 사용하기에 당장 운동을 하기에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방문재활하는 저희는 작업치료사 방문재활을 시작하고 나면 이분의 집에 있는 그 집의 환경에 따라서 플랜들이 다 바뀝니다. 공간이 좀 있는 환경이면 이런 플랜들을 저희가 세우기도 하고 공간이 없는 환경이면 좀 다른 플랜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맨날 누워서 테레비를 보기 위해서 맨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돌리고 이렇게 보는 이런 이제 환자분들이 계세요. 그런 곳들은 저희가 가서 이 부분은 TV를 위치를 바꿔주면 되는데 왜 TV 위치를 안 바꿔주고 계속 침대를 이렇게 놓고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주고 휠체어가 아주 요만한 턱만 있어도 우리가 수동 휠체어로 혼자서 넘어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럼 요만한 단차를 줄여주거나 완만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설치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 뒤에 이제 여러 사례들을 그냥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영상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과다 보니까 그 위 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1차 의원의 역할을 다시 제가 그 첫 장표에서 보여드렸던 그럼 1차 의원의 역할은 무엇이냐. 정말 환자들이 처음으로 뭔가 증상들을 발견하고 그 증상들을 판단해서 상급병원에 빨리 보내줄 수 있고 그 상급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다시 지역사회로 오면 그 이후에 다시 1차 의원들이 개입해서 이 건강관리를 도와드리고 이게 결국은 1차 의원이 1차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저희는 재택 임종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개입하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생애말기 지원 사업을 그 인천광역 호스피스 센터하고 하기도 했지만 호스피스하고 생애말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생애말기 그럼 다들 호스피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호스피스는 암 환자 그냥 돌아가시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호스피스 병원에 있는 분들도 암 환자 전문가들이시지 그냥 일상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뭐 심근경색, 자연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 노쇠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거에 대한 준비되어 있으시진 않아서 저희가 이제 호스피스 교수님들하고도 많이 만나서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마치 생애 말기 그러면 호스피스가 다 해결해 줘야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암 환자들을 전문으로 보는 거지. 저희 환자들 중에 두 따님 23살, 26살 자녀를 둔 보호자가 연락을 해왔는데 두 딸 다 희귀성 장애로 발달 장애랑 그래서 26, 23살인데 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신체에 휠체어에 앉아서 그냥 둘 다 생활해요. 거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의사표현 이렇게 한 3살 정도의 의사표현.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강경화로 피를 토하고 혈변을 보고 이러면서 상급병원을 막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3, 4살 정도밖에 인지가 안 되는 아이인데 아이가 3, 4살밖에 되는 인지를 갖고 있는데 가서 자꾸 수혈하고 이런 게 얼마나 무섭겠어, 이 아이는. 그 과정들이. 그러니까 그 병원 근처만 가면 막 대소변을 보고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막 정신 착란 상태가 되고 잠도 못 자고 아이가. 근데 그렇게 2년 동안을 했는데 이 어머님이 도저히 이렇게 해서 유지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가는 여정을 좀 잘 보내주고 싶은데 이게 내가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아이가 26살, 23살이니까 이제 언니가 먼저 이제 하늘나라 갔는데 요양병원에서 일단 안 받아줍니다. 노인이 아니라고. 그러면 병원에 입원도 안 받아줘요. 중환자실도 안 받아주고.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으면 보호자를 볼 수가 없고. 이 3, 4살 정도의 지능의 아이들이 찾고 있는데 보호자를.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상급병원에 물어보죠. 나 이런 상황인데 집에 가서 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근데 이제 그 병원에서는 방문 진료라는 게 있다. 한번 약간 영상이 그 종교 영상 같지 않나요? 뭔가 간증을 하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되게 빼고 싶은 거예요. 요 부위만 막
무슨 빛 같다 막 이제 이런 얘기 막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이분의 마지막 워딩이 되게 저는 감명 깊었어요. 본인이 이렇게 해서 잘 보낸 거예요. 본인 자신한테도 너무 본인이 대견스럽다. 내 자녀를 편안하게 내 품에서 하늘나라로 보내준 게 너무 좋았고, 근데 한 가지는 그러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누가 이런 거를 해주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야 보호자가 있고 자녀들이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혼자 계신 어르신들, 이제 1인 가구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이제 혼자 있는 어르신들이 아까 제가 말한 그 노인 친화 주택 안에 어르신들이 한 명씩 집집마다 다 살고 있을 텐데 그 과정들을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거의 마지막 장표입니다. 네. 저희가, 의원이 속내과가 엄청 돈도 많이 벌고 일도 많이 해갖고 전국의 연세 속내과를 프랜차이즈로 수십 개, 수백 개 만들겠다. 이러면 정말 제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희 원장님도 그랬을 거고.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동네 의원들이 많을 필요는 없지만 어느 지자체든 어느 지역이든 한 군데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공공병원들을 많이 만들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들이나 종병, 상급병원들을 유치하고 싶은 지역들도 있을 텐데 또 그렇지 못한 곳들도 있고요. 지방도시에 제가 찾아가면 중증 어르신이 없으세요. 지방에. 저런 대전이나 대구, 전남, 제가 요즘에 지방으로도 계속 다니는데 중증 환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태가 조금만 안 좋아지시면 자녀분들이 다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증 환자도 다 경기도로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수도권으로 다 몰려오고 부산광역시에서도 저희가 올해 초에 세미나 했었는데 부산광역시에도 젊은 사람들이 일할 데가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부산광역시 안에는 38%인가 초고령 인구가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런 상황들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역의 의원들이 단순히 그냥 저기 의원이 감기 걸렸을 때 잠깐 가서 약 받아오고 내 혈압약이나 혈당약 이런 거 받아오고 이런 병원에서 조금 더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의원이 한두 곳씩 늘어나면 저희가 파주를 처음에는 다 커버하고 고양시도 커버하고 연천군까지 가고 막 그러다가 지금은 저희 파주만 가도 수요를 다 저희가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의 재택의료센터들이 더 많이 생기길 권장하고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가 재택의료센터가 파주에 있는데 지금 파주에 재택의료센터만 3개거든요. 파주병원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새로 들어온 병원들. 근데 이렇게 새로운 데가 생기면 니네 환자 뺏기는 거 아니냐? 전혀 그거는 상황을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는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병원 3개가 다 하지도 못해. 저희 병원이 커졌던 이유가 수요를 맞추느라고 커진 거예요. 만약에 충분히 재택의료 방문진료를 할 수 있는 의원이 많았으면 저희 의원을 키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은 그냥 동네에서 가까운 5분 거리에 있는 분들만 보면 되니까. 근데 없으니까 1시간 거리도 가야 되고 30분 거리도 가야 되고 다른 지자체도 넘어가야 되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늘어나고 있으니까 점점점 저희의 범위도 줄어들고 이제 그 직원들도 더 이상 더 많이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개인 사업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개인 사업자인데 직원이 40명이면요. 세금이 엄청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40명 정도 되면 법인으로 가는 거거든요. 개인 사업자들이. 근데 저희는 그냥 개인이 다 떠맡고 있는 거예요. 그 40명을. 그러니까 저희도 인력 늘리는 거를 사실은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역에 재택의료센터도 한두 개씩 있어야 되고 방문진료를 하는 의원들도 많아야 되고 의사회나 한의사회에도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의사선생님들이 여럿이 있어서 한 달에 단 5명을 가더라도 한 달에 한 10명만 가더라도 그런 의원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나를 잘 아는 의원이 우리 동네에 하나씩만 있으면 되는데 한두 개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그 나를 잘 신뢰할 수 있는 의원을 어떻게 만들지? 이거는 제가 이제 약간 그 원장님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 만났을 때 제가 주로 얘기하는 설명인데 우리의 마케팅은 다른 게 없다. 버스에다가 막 이렇게 병원 홍보하고 어디 마트에다가 병원 홍보하고
이런 거가 뭐 동네 의원이 그런 홍보할 돈도 없지만 그렇게 홍보하는 거 아니다. 결국은 그 지역에서 이 환자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저희가 아까 그 방문 제한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희가 고용해서 월급 주고 그냥 저희 환자들 그냥 하는 거예요. 제도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영양사 저희 가는 거요? 수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3명이나 있잖아요. 사회복지사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냥 하냐면 환자를 봤는데 그렇게 해야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의사가 가서 약만 주고 오는 건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그래서 실제로 방문 진료를 시작한 의사들이 한두 달, 3달 정도 됐을 때 겪는 본인들의 고민이 뭐냐면 의사는 가서 뭘 해줘야 돼요? 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가서 저희가 가면 뭐 이런 얘기도 들어주고 저런 얘기도 들어주고 하지만 결론은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건 약 처방전 하나 써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의사가 해줄 게 너무 없는데 매번 한 달에 한 번씩은 가긴 가지만 뭐 이런 거예요. 한의사들은 그래도 가면 뭐 침이라도 놓고 뜸이라도 뜨고 뭐 이러면서 통증 관리도 해주고 막 이러니까 뭘 할 시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의사들은 별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 환자에 대해서 들여다보죠. 이 환자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가? 이 환자가 모든 꿈과 희망이 없어. 나 그냥 여기서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죽는 거지 뭐. 내가 이제 병원 갔다 와서 재활이 안 돼서 일어나지 못했으니까 난 죽는 거지. 근데 그 상태에서 저희가 그분들을 만나서 이분들의 내재되어 있는 욕구, 이분들이 말로 하는 욕구들도 있지만 보여지지 않은, 본인도 잘 모르는 본인의 내재되어 있는 욕구들이 있거든요. 죽고 싶은 것이 정말 이 사람의 욕구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인가? 그 욕구들에 기반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사업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조현병 환자를 우리가 만나서 뭐 어떻게 했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 퇴원하신 환자가 집에 와서 누워있다가 그냥 돌아가실 텐데 우리가 개입해서 뭘 했고, 그런 분들의 노세를 최대한 늦춰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응급실을 한 번이라도 가는 횟수를 좀 줄일 수만 있다면, 요양병원에 가는 나이대를 지금보다 10년만 늦출 수 있다면, 응급실을 그 빈도를 줄이고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빈도수를 줄일 수만 있다면 그러면 되게 좋은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의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작업치료사나 영양사나 필요하다면 다른 직역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그 보여드렸던 지역에 있는 뭐 임종기에는 저희가 어르신도 이렇게 그 교회 목사님도 연결해 줘야 되고, 또 복지단체나 복지기관들이나 지자체, 읍면동사무소 이런 곳들하고도 저희가 의료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꾸준히 또 저희가 지역에 네트워킹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들이 다 돼야지만 의원도 살고 지역도 살고 산다. 그렇지 않으면 옛날처럼 그냥 홍보하는 거예요, 맨날. 네. 그 한의사 개원하면 복지관 같은 데 가서 그 파스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밥 먹고 나오시는 어르신들한테 파스 나눠드리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마케팅으로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 병원을 신뢰하지 않는다. 네, 저희 사회복지사들 뭐 하는 역할들입니다. 저희가 직접 어르신들, 보호자 없는 어르신들은 저희가 직접 모시고 상급병원으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네, 저희 병원이 아니라 뭐 집수리하기 위해서 병원 내에서 저희가 뭐 플리마켓을 바자회 같은 것도 진행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지역에 있는 통합사례 회의에 참여를 하기도 하고, 캠페인들, 요즘에 행사들 이제 좀 끝나가죠, 지역 행사들. 네, 그런 행사들마다 저희 다 나가서 참여하고, 저희는 사실 그냥 개인 아까 의원이라고 했지만, 저희는 저도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그 통합돌봄 분과의 분과장으로 있기도 하고, 저희 사회복지사 3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3명이 다 저희는 그 협의체 분과마다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도 저희가 회원기가 그 기관으로 들어가 있고, 뭐 그렇게 저희는 저희가 되게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똑똑 에이징.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이제 연말에 저희가 항상 하는 프로그램 중에 그 어르신들이 집에서 계신 지 막 2년, 3년 뭐 이렇게 되셨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외부를 나가신 적은 조금 외부 다니시면 그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자랑도 하고 또
그 뭐예요? 그 이렇게 복날 되면은 그 어르신들 뭐 삼계탕 데이 해갖고 삼계탕도 막 하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이 뭐 어버이날 하면 뭐 카네이션 다려주기 행사.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거동이 불편해지고 나서는 나갈 수 있는 일이 적어지고 내가 볼 수 있는 사람은 맨날 그 사람. 요양보호사 아니면 가족. 볼 수 있는 사람도 자꾸 줄어들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계시면 일단 뭐 아프고 이런 거는 둘째 치고요. 재미가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그리고 이제 아까 예측을 나 곧 죽을 거야가 이분들의 만성적인 예측이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일이라서 죽을 수 있어가 예측인데 이분들이 뭔 재미가 있겠어요. 근데 이분들 되게 신기한 게 대부분 이제 옛날 분들은 다 노래를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다들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블루투스 마이크 있잖아요. 이렇게 핸드폰 연결하면 음악도 나오고 이렇게 소리도 나오는 그것들을 가시고 아유 어르신 저희 그 이렇게 집에 있는 어르신들 노래 자랑 한다고 그럼 대회를 우리가 열어갖고 상도 주고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서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해서 직원들끼리 이제 평가를 합니다. 누가 1등, 누가 2등 막 이렇게 점수를 한 20명 정도 어르신들 이렇게 찾아가서 우리 간호사, 뭐 여기 요양보호사, 당사자분 뭐 이렇게 해갖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한테 막 상품이랑 상금도 줍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분들은 본인들이 다 1등인지 알아요. 왜냐면 저희가 다 드려요. 이분들은 그 어디 모여서 대회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각각의 상에 이름을 붙여서 그냥 다 드립니다. 그러면 다 본인들이 1등 했다고 생각하시고 이 영상들 가족들한테 다 보내드리고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노래자랑 그럼 저희가 이제 첫 해를 기획을 잘못했어요. 노래자랑 하면 보통 우리가 한 곡씩을 이제 정하잖아요. 내가 잘하는 18번으로. 근데 어르신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 이제 마이크를 놓지 않으십니다. 갑자기 노래를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다른 노래도 생각이 나고 또 다른 노래도 생각나고. 네. 저는 이제 항상 어떤 사업이든 우리가 되게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통합돌봄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아직 복지와 보건과의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숙제들이 지자체에서 갖고 있을 텐데요. 마지막에는 꼭 해악이 있어야 되지 않나. 뭔가 웃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완성되지 않나.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제도로 정책으로 그냥 일로 끝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정서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동네 의원이 저희는 이제 이렇게 성장해 왔다 얘기 드리는 건데 보통은 동네 의원은 돈 많이 벌어서 이제 원장님 은퇴하실 때쯤 되면은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 넘기고 가는 거가 그동안의 모습이었다면 저희 의원은 이제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질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놨던 이 윤리적 가치나 철학들이 조금 더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제가 그냥 그 여러 가지 막 얘기했지만 그냥 핵심은 요 장표 하나만 보시면 사실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죽기 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음의 의사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가족들하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지 결국은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했을 때 노쇠를 늦추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시설에 입소하는 속도를 늦추면 결국은 아까 얘기했었던 건강보험 재정 벌써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그 예비비도 벌써 다 고갈됐잖아요. 그래서 재정 안정성을 이 응급이랑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요양병원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비용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전국에서 그러면 결국은 그런 재정도 좀 안정화시킬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의 젊은 우리들의 후배들 그리고 다 어린 자녀들이 미래 세대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초고령 사회, 노인이 되면 노인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네, 노인 주체는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정확하게 있지 않았을 때 그것들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청년 문제, 노인 문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약간 오해를 그 단어에서 오해를 할 수 있더라고요. 아, 이 노인들이 문제야. 약간 세대의 갈등을 조장하는. 아, 요즘 젊은 것들이 문제야. MZ라는 말을 프레임을 씌우고 나서부터 MZ들이 문제라고 MZ들을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하는 그런 프레임들을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네, 제 마지막 장표입니다. 네, 저는 시간이 다 돼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